자, NLP, 세면치료, 시간설치료, 전생, 빙의치료 이런 게 다 무의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쭉쭉 뭐 읽어 내려갑니다. 뭐 다 세부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잠재의식 특징, 뭐 밝고 건강하다, 우청 뇌의 작용과 관련된다, 뭐 영성, 직관, 깨달음 쭉 이거는 읽으세요. 이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에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1번에 기억을 저장한다. 자, 잠재의식은 다른 말로 무의식입니다. 자, 기억을 저장하는데 우리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뱃속 안의 기억을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의 기억도 저장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혈통의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 혈통. 활동이? 예, 아버지의 기억, 어머니의 기억, 할머니의 기억, 외할머니의 기억. 그런 것도 저장된다. 예.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우울증에 대한 기억이 아들한테 연결될 수가 있어요. 뭐 어머니가 어떤 대인공포증이 있어. 그러면 어머니의 대인공포증에 대한 그 패턴이 아들, 딸한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혈통이 유전이 되는데, 우리 무의식도 유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격이나 뭐 어떤 골격이나 이것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무의식의 패턴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무의식 속에 뭐 어떤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들, 딸한테 유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래로 3대, 위로 3대, 좌우로 3대가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유전이 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혈통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현재의 어떤 대인공포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걸 치료하다 보니까 의외로 혈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외할머니, 할머니를 이제 치료를 함으로써 현재의 나의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향 노래를 듣거나 뭐 고향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향 단어만 보면은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를 해보니까 혈통을 타고 쭉 한 37대 할아버지 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백제시대에 계백장군의 결사대의 병사였어요. 5천 결사대 멤버였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 결제를 위해서 고향에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와라. 가져온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미 그 자기 고향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산락이 다 돼버렸더라고요. 마을이 다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고향에 대한 눈물이 사라졌지, 이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 계백장군의 결사대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 혈통치료를 하면서 현재 문제가 사라지는 거는 결국 치유가 된 거잖아요.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거 신기하죠. 어쨌든 혈통에 대한 기억, 뭐 전생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태어난 이후의 기억, 이게 전부 이제 무의식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무의식을 치료한다는 것은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치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도 치료를 해야 되고 전생도 치료를 해야 되고 이거 모든 것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의식을 다룬다면 아까 천상세계를 제가 이야기했죠. 천상세계 기억도 초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까지는 아직은 뭐 다루기 힘드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서입니다. 정서는 나도 모르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분노, 우울 뭐 이런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정서거든요. 이 정서가 저기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모든 기억을 조직화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편안한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 무의식 속에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그 다음 5번에 정서를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압된 정서를 표출한다.
억압된 요소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기도 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드러내기도 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어릴 때 난로에 손을 댔어. 난로에 손을 대면은 난로가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기억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죠. 이거는 난로에 더 이상 손을 안 대게끔 보호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났어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난로가 있으면 막 너무 막 무서워. 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해. 네.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건 보호일까요? 아니면 해소일까요? 해소를 목적, 이거는 치료할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억압이 되는 거지. 억압이 돼서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하는 화병을 만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면이나 NLP는 억압돼 있는 이 기억을 치료하면서 함으로써 부정적인 걸 이제 해소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체 운용, 신체를 보존한다.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종합 건강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네. 즉 병원에 약을 먹지 않더라도, 자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믿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근데 무의식을 활용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의식 차원에서 치료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 상태, 뭐 명상이라든지 또는 체면이라든지 NLP라든지 이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면은 암도 치료가 되고 뭐 천식이나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트랜스로 무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 무의식 상태에서는 신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무의식은 신체를 보존하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왔어.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네. 뒤로 이게 물러서면 이거는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뒤로 네. 물러섰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물러섰어? 무의식이죠. 나도 모르게 물러선 거잖아요. 네. 무의식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무의식은 사고까지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선 치료에서 다룬 건데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발표를 굉장히 못해. 프리젠테이션을 굉장히 못해. 근데 회사에서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난 죽기보다 싫은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창피당하고 막 쪽팔리고 뭐 회사 사람들한테 망신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준비를 해도 난 못해. 근데 그날 아침에 가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고라도 확 나가지고 네. 내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네.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내 무의식이 사고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네. 무슨 사고라도 나서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네. 사고를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조차도 무의식은 불러들인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해되시나요? 엄청난 에너지. 병에도 걸립니다. 병. 네. 병도 내가 무의식이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어머니가 막 등창이 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네.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차라리 아픈 게 좋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프더라도 어머니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 네. 이 생각을 엄청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그 죄책감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요. 그로부터 몇 달 이후에 진짜 등창이 나버렸네요. 어머니가 똑같이 이런 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등창을 끌어들인 거는 뭐죠? 내 마음이죠. 그렇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전 시력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병원에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눈에 이상이 없어. 근데 앞을 못 보는 거지. 어떤 어머니가. 근데 이제 이걸 심리 치료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분이 홀 어머니로서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밖에서 술집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럼 어머니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며느리 보지 않겠다. 나가라 이렇게 되죠. 난 절대 보지 않을 거야. 그 같은 며느리 보지 않을 거야.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진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용서하고 며느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자,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풀어서 며느리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예. 예. 참 재밌는 일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다. 이건 뭐냐면 선생님 이것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 무의식은 어릴 때의 주관적인 도덕성을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자 부자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자랐던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빈농인데 남의 농을 대신 붙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가을이 돼서 보니까 그 수확물의 절반을 그냥 지주가 가져가 버리네. 그 지주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들은 도둑놈이네. 나는 저런 부자가 안 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40대가 되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난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막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왜 안 벌린가 보니까 그 무의식 속에 나는 부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어릴 때에 그 지주를 보고 그런 결심이 들어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은 어릴 때의 그 주관적인 도덕성, 이 주관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옳고 옳지 않음의 그 근거가 없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주관적인 도덕성을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게 제한적 신념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어릴 때의 결심이 30대, 40대가 돼도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엄마가 결혼해서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고 술주정 부리는 아버지 밑에 소시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여자를 골병 들게 하는 거야. 난 절대 결혼 안 해. 근데 그 결심을 한 것이 무의식이 그대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진짜 30대, 40대가 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은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 계속 깨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의식이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0번에 그 지시를 따르고 싶어 명확한 지시를 필요한다. 무의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잘 이용하려면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쓰고 구체적인 목표를 또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지시 명령이 되는 거죠. 자, 10의 모든 지각을 통제하면 유지한다. 오감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직관. 직관은 이제 육감이라고 그러죠. 육감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며 저장, 분배, 전달한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저장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오림 캐스트를 한다면 예. 사랑 해보세요. 사랑. 사랑했을 때 힘을 한번 느껴요. 사랑. 반대로 이제 미움하세요. 미움. 예. 차이가 아마 느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자, 잘 안 되는데. 사랑 해보세요. 하나. 오케이. 사랑 힘. 자, 이번에는 자 미움하세요. 미움. 잘안 되죠. 속에 이게 근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 힘 줘보세요. 자, 사랑하세요. 사랑. 자, 미움. 다시 사랑. 자, 미움. 좀 차이 나네. 예, 위험이 약간. 약간 나죠? 예. 예. 자, 이 오링 테스트는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데 이제 자기한테 긍정적인 힘을 주는 건 힘이 좀 세지고요. 부정적인 힘을 주는 거는 이제 힘이 약해지죠.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음식할 때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이제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본능을 유지하고 습관이 만들어진다. 일단 무의식이 패턴이 만들어지면 본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14번에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다. 자,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고. 15번에 보다 크고 많은 걸 추구한다. 자, 일단 무의식의 패턴이 바뀌면은 보다 패턴대로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이건 이제 정체성과 가치관과 연결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면 정체성 가치관과 맞게 행동 패턴을 만들어주면은 이건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정체성 가치관에 맞게 변화를 이렇게 된다는 거. 빠르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것만 정리하는데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자, 상징적이다. 예. 무의식은 상징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체면 치료할 때 이제 상징과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할 때 체면 걸 때도 포괄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체면에 잘 들어가요. 포괄적으로 얘기해. 포괄적으로 말을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 예. 그거 이해가 되세요? 예. 상세하게 말을 하면 체면에서 오히려 깨어날 수가 있고요. 꼬치꼬치 따지면 깨어날 수가 있고. 자,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체면에 들어서 추상적으로. 주상교사. 자, 넓은 바다를 상상합니다. 예. 어떤 바다라도 좋아요. 예. TV에서 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고 상상 속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죠. 예. 그렇지. 이러면은 오히려 체면에 잘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리포 바다를 상상하세요. 아, 예. 말리포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 들어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오히려 체면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무의식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빈 공간, 애매모호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그 힘을 무의식이 만들어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집중해서 알아서 구체적인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할 때 그 사랑을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 오경수 교사님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제 개인이죠. 자, 거의 다 됐네. 이제 노력 최소화해 봅시다. 일단 무의식이 패턴이 되면은 노력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체면 치유사로서, 체면 전문가로서 대화를 할 때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마세요 하면은 빨간색 자동차에 집중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자동차 쳐다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뭐뭐 해라라는 쪽으로 해야지. 자, 뭐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체면 걸 때 긴장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죠? 더 긴장하겠죠? 그렇죠. 자,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킵니다. 이런 구조로 해야죠. 암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패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 나는 성공할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를 이제 지금 풀어봅니다. 체면에 대해 여기부터 지금 잘 들으세요. 체면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의 영향과 추술적인 모습, 잠자는 상태의 모습, 프로이트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 체면이 오해를 받는가? 일단 첫 번째는 프로이트의 영향인데요. 이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체면이 50년 정도 후퇴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후퇴. 그러면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그는 unskillful 하면 기술이 좋은, unskillful은 뭐예요? 기술이 없는, 그는 기술이 없었다는 얘기죠. 즉 체면을 잘 거는 기술이 약했다. 그 친구인 브로이어 있잖아요. 선배 겸 친구인 브로이어라는 사람과 체면을 같이 했는데 브로이어는 체면을 잘 걸었습니다. 이번에. 네, 브로이어는 10명 중에 8명은 성공을 시켰는데 프로이트는 한 2명밖에 성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거든요. 쪽팔렸죠, 쉽게 말하면. 쪽팔린 김에 체면을 그만두었다는 거죠. 또 다른 추에서는 프로이트가 네. 체면 기술 없이도 네. 본인만의 이론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걸 아. 포기했다는 그런 아.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 뒤에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체면을 그만두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 체면에서 배웠던, 체면에서 자기가 활용했던 그 기법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드는데 아, 그래요? 그게 정신분석학이에요. 아, 자유연상기법. 자유연상기법 들어보셨어요? 예? 자유연상기법.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프로이트가 자기만의 체면기법을 이제 자유연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면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체면의 바이블인가? 그 책에서만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체면의 바이블 책을 쓴 사람이 우리 송강민 총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그 우리 책을 예, 노드랜드 대학교에. 그 내용이 여기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 선생님 체면책 읽었네요. 체면의 바이블 그 책 좋습니다. 많이 보세요. 예. 우리 그 총장님 쓰셨는데 이 부분 사서 봤는데 다 못 보고 한 3분의 1 보다가 이해를 못했고 못 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어쨌든 그 책 좋아요. 어쨌든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 기술도 부족하고 또 친구인 브로이어보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예. 그런 창피한 그 마음으로 체면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식의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서 정신 분석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근데 너무나 성공을 해버렸죠. 자, 미국에서 너무나 성공하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을 안 한다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체면을 그냥 안 해버렸지. 그래서 50년 체면이 후퇴기로 가는 거죠. 프로이트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나 보네. 그럼요. 심리학의 모든 건 그죠. 프로이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근데 어느 아가씨한테 체면을 걸었는데 그 여자가 사생아였는데 나중에 체면 상태에서 보니까 바로 프로이트 자신이 그 아가씨의 아버지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체면이 도해받는가? 두 번째는 이제 무의식을 본능이 억압된 것을 봤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어떤 억압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성적 본능이 또는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죄책감 등이 억압되어서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체면을 걸면은 그런 억압된 부정적인 것들이 노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체면을 부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건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체면에 대해 오해와 이해 봅니다. 체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체면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 체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를 때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번에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걸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더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이제 오해 쭉 해보면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더 잘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체면에서는 모든 과거가 드러난다. 자, 의식 현상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기억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 떠오르기 싫은 기억이 네,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면은 네, 본인이 생각하기 싫은 과거의 기억을 수면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치유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무의식의 저항이죠. 그래서 그럼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해서 저항감을 없애야죠. 또 그런 부분까지 미리. 네, 미리 그렇죠.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성적 문제와 관련된 거, 폭력 같은 거 이런 거는 떠올리기 싫잖아요. 심한 트라우마 그렇죠. 예. 이런 거 떠올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항 심리를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 떠올리기 싫은 것은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고도 치료가 돼요. 그게 바로 시간선 치료법을 활용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선 직접적으로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갖고 분리되는 나중에 이제 그 치료할 때 연합 분리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예. 자, 그 장면을 본다는 것은 그 장면이 연합되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즉 감정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이야기고 분리된다라는 이야기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죠. 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어. 빨리 배우고 싶네. 빨리 배우고 싶죠.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네. 되게 신기한 게 예. 빨리 그 경지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자, 영화를 본다면 영화 주인공을 볼 수 있지만은 그 영사시 기사의 자리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쪽으로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똑같이 무서운 일인데 무서운 장면을 내가 영화 주인공처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무서운 두려운 느낌이 고스란히 내 몸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기사는 어떻죠? 기사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냥 영화를 돌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영화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관객석도 바라보고 전체 영화관에 대한 모든 걸 점검하면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신경이 전체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무서운 느낌이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예. 관점이 이렇게 그래서 기사의 관점이냐 주인공의 그렇죠.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체면으로 자기가 체면 속에서 본다는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거를 목격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뭐 객관적으로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 3자 입장으로 제3자의 입장에 볼 수도 있고 예. 주인공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그 유도하기 나름이죠. 경험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을 배워야죠. 그래서 NLP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NLP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죠. 예. 연합, 분리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뭐 어떤 종교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체면을 좀 부정시하는 이유는 그 환생 개념 때문에 그래. 환생. 그렇죠. 어, 유익성이죠. 우리가 이제 그 체면을 통해서 계속 전생을 보잖아요. 예. 전생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의 환생 교리가 논리에 깨지죠. 교리가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예. 자, 일반적인 질문 1번부터 23번 이거 다 건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예.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1번부터 24번까지 읽어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겠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의 수준과 깊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선생님. 체면의 수준과 깊이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 오직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대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아까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반에. TV에 나오는 뭐 손가락 툭 치면 체면에 들어가는 사람, 예. 어깨 툭 치면 들어가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5에서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툭 하면 체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65%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체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체면. 즉 이 사람은 체면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치료를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체면을 안 걸어도 치료는 됩니다. 여기 충격이죠. 난 체면 치료를 지금 잘하기 위해서 왔는데 체면의 깊이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체면을 안 걸어도 치료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체면을 깊게 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깊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얕은 체면, 강직, 무감각, 쭉 뭐 기억 상실 쭉 내려가잖아요. 예. 체면이 깊어야만 치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치료는. 자, 다시 이걸 부언해드리면은 문제 자체가 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깊이가 얕다 하더라도 그 문제적인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체면에 이미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NLP 같은 경우는 체면을 안 걸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체면을 걸지 않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하지만 문제 자체가 이미 집중을 시키고 몰입을 시키는 그런 체면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체면을 안 걸어도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NLP는 그러면 체면 수를 안 배워도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기억하는 사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과거에서. 기억하는 좀 힘든 사건들 있잖아요. 예, 많아요. 예. 그거는 체면을 안 걸어도 돼요. 그냥 NLP로 그냥 그 눈 감고 머리에 떠올리면서 치료를 해버리면은 체면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근데 체면을 걸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지금 뭐 의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것들. 뭐 1살, 2살 때 네. 엄마 뱃속안, 전세, 혈통 이런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이런 걸 들춰내려면 체면을 걸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은 굳이 체면을 안 걸어서 치료해도 상관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을 끌어내려면 체면을 건다. 그러면은 NLP하고 체면하고 NLP 치료하고 체면 치료하고 기본은 NLP는 체면 없이 치료하는 게 NLP고 네. 라고 그렇게 구분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예. 체면을 건 상태의 NLP 기법을 쓰면 자 체면 NL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체면을 걸지 않고 바로 사건 치료해도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NLP 치료가 되는 것이고 NLP 그렇죠? 체면을 걸지 않고 바로 치면 NLP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체면을 걸었어요. 예. 체면을 걸어서 보니까 이분이 뭐 물에 빠져 죽는 공포라든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전생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를 또 NLP 기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체면 NLP 치료가 되는 거죠. 아. 체면 상태에서도 NLP 기법을 쓴다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 TV에서 보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NLP 치료법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체면이라 이름으로 방송이 되었지만 체면이라 이름으로 방송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NLP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기문 교수가 치료하는 모습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뭐 벌레 공포 치료라든지 뭐 알레르기 치료라든지 예. 뭐
옛날에 스타킹인가 뭐 무한도전에 보면 뭐 왜 그거 저기 급치료, 두려움 치료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뭐 팔심하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이제 빡 하면 팔 굳어버리고 전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노홍철이 뭐 벌레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네. 네, 그거 못 봤습니다. 네. 그렇게 다 NLP 치료예요, 아, NLP. 그러게요. 근데 방송에는 체면 치료를 나오지. 엄연히 명칭이 구분되어 있는데 네. 방송에서는 구분 없이 그냥 다 체면치료로 그렇죠. 해서 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NLP 치료를 체면 치료로 오해를 하지.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구분이 안 갔었는데 이제 확실히 구분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방송에서 전부 체면으로 묶어서 방송을 해버렸죠. 아, 그래서 그 체면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NLP 치료를 훈련해야 되고요. 예. NLP 치료를 잘하려면 체면 치료를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NLP와 체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 보세요. 체면 치료를 해서 일령택을 해서 전생을 갔는데 전생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기법은 NLP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체면을 그런 건 체면이지만 치료 기법은 NLP잖아. 그럼 체면 NLP 치료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NLP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없는 뭐 엄마 뱃속안이나 전생이나 혈통이나 빙의적인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빙의. 예. 그렇죠? 뭐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뭐 빙의나 전생이나 혈통이나 뱃속안이나 이런 거 치료하는 것도 체면이잖아요. 그런 기억에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NLP 치료하다가 응. 이게 답이 안 나오든지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체면 치료로 가서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NLP 치료를 하면서 당연히 체면 치료를 해야 되고 체면 치료하면 NLP 치료를 해야지. 근데 NLP 치료에서 치료되면은 끝나는 건데 네. 안 되면은 체면 치료라고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예.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사건만 그렇지. 치료하면은 굳이 체면 치료 안 해도 되지.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만 다룬다면 그건 NLP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근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무의식은 기억을 저장하는데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안, 전생, 그리고 혈통 이런 기억이 다 저장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내 문제가 근데 태어난 이후에 기억하고 있는 사건으로서만 연유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 혈통상의 문제도 얽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억하는 사건만 들어오면 NLP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데, 예. 근데 하다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할 수 없는 1살, 2살, 뭐 엄마 뱃속안, 전생 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체면을 써야죠. 그렇죠. 체면을 써서 또 치료할 때는 또 NLP 기법을 쓰고, 예. 그러면서 또 현재로 돌아와서 또 미래를 창조할 때 예. 미래의 어떤 그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NLP 기법을 써요. 예. 근데 또 암시를 할 때는 암시. 예. 암시는 또 체면 상태의 암시가 잘 되잖아요. 예. 그렇죠. 각성 상태보다는. 예. 그럼 체면을 좀 깊숙이 유도한 다음에 체면적인 암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나는 편안하게 뭐 말을 잘한다. 나는 뭐 내 몸에는 활력이 넘쳐난다. 이런 이 암시는 체면 상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또 치료를 마무리할 때는 체면을 걸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면 NLP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개 다 배워야 되겠네요. 배워야 되는 거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가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지. 오늘 내일 체면만 해가지고 반쪽짜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체면 NLP를 같이 하라고.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틀 만에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요. 그래서 이틀에 제가 핵심적인 걸 같이 할 수 있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틀 동안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체면 근원, 그 체면에 예. 대한 걸 한다면 내일은 주로 치료 기법, 예. NLP 치료 기법을 체면하고 연결시켜 드리는 작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좀 특별히 저의 교육 역사상 선생님 이렇게 이틀 만에 NLP 체면을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사람 유일해. 근데 못 따라가면 또 부담되는. 뭐 못 따라가요. 어쨌든 한번 해봐요. 예. 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런가. 저 선생님께서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갖고. 제가 재밌게요. 네, 재밌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쓸 때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갖고 네. 기교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 목소리 톤이 네. 받아들이기 되게 좋은 톤이셔갖고 아 그래요? 집중이 잘 되고 있어요. 집중이 잘 돼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치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이해되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NLP 체면은 사총간이다.
NLP 체면 사춘관이다. 냉장고에 물 있습니다. 여기 아까 떠주시면 됩니다. 사춘관이다야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거죠.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체면의 깊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꼭 깊게 유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담자와의 래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래퍼는 믿음 신뢰. 오늘 오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과 래퍼가 형성이 잘 되어야만 체면 유도도 잘 되고요. 네. 체면 체험도 잘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또 체면을 잘 읽을 수도 있고 이거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수성을 봅니다. 체면 감수성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격이 좀 꼼꼼하거나 비판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러면은 감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그러니까 쉽게 수용을 하는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체면 감수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후천적 개발, 발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서 이건 좀 커질 수도 있다. 활용의 가치, 감수성은 당연히 활용 가치가 있죠.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무대 체면, 쇼 체면에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체면의 효과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감수성이 뛰어나면 어떤 미래의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아주 현실감 있게 리허설을 했어. 예.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죠. 똑같이 상상할 때 감수성이 예민하면은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 나이와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체면에 안 걸립니다. 잘 안 걸립니다. 한 70대 이상이 되면 좀 잘 안 돼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더 잘 걸리죠. 10대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순수하잖아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체면 능력은 자기 체면도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소질과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기술은 태도, 지식, 연습을 해야 돼요. 오해 이제 그래서 계속 연습하자는 거죠. 체면의 종류를 빨리 봅니다. 체면은 이렇게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무대 체면, 교육 체면, 임상 체면. 무대 체면은 흥행 목적으로 합니다. 자, 교육 체면은 자율 훈련, 자기 체면, 습관 및 교정. 자, 그다음에 어떤 임상 체면은 어떤 치료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전통적 체면도 있고 비전통적 체면에 밀턴 에릭슨 체면이 있습니다. 예. 쭉 보시고 무대 체면, 임상 체면 쭉 읽어내려가는데 무대 체면은 흥행 쇼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주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면에 오해를 갖는 겁니다. 임상 체면은 임상적 치유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 체면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무대 체면은 한 5에서 15%의 사람들을 체면에 걸리게 해서 쇼를 한다면 선별은. 임상 체면은 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죠. 아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들은 미리 해보고 되는 사람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자 타인 체면, 자기 체면 사실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체면에 걸리겠다라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체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모든 건 자기 체면인데 타인 체면은 전문가가 체면을 유도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체면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 체면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체면적인 유도를 해서 체면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오늘 체면을 배우면서 자기 체면도 이제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전통적 체면과 비전통적 체면. 전통적 체면은 지시적이며 체면사 중심이라면 비전통적 체면은 비지시적이고 내담자 중심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에릭슨 체면이 바로 비지시적인 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 체면은 체면적 건의가 중요하다면은 비전통적 체면은 체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 체면에서 이제 어떤 피암시성, 체면 감수성이 중요하다면 비전통적 체면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의 체면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대화형 체면이기 때문에 뭐 형식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5번에 보면 밀턴 에릭슨 체면이라고 하며 NLP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죠. 자, 갑니다. 그래서 전통적 체면, 에릭슨 체면 지금 이제 다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전통적 체면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릭슨 체면을 다시 본다면 자, 비형식적인 체면 유도고 자연적 간접적 트랜스고 비지시적이며 흔한 일상의 트랜스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체면과 NLP를 정리한다면 뭐 체면을 지금까지 많이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다 하실 수 같고 NLP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이게 미국의
70년 중반에 개발이 됩니다. 자,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이른바 게슈탈트 치료와 가족 치료, 체면 치료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NLP죠. 자, 무의식과 의식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NLP는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능하고요. 자연적 트랜스 상태로 활용합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에릭슨 체면 원리가 크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NLP를 활용하면은 아주 유용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는 뭐 어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또는 음식점 안에서 커피숍에서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체면은 이런 소파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NLP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일상적인 트랜스를 우리는 활용한다는 거죠. 이제 일상적인 트랜스라는 것은 일상적인 편안함과 집중. 왜냐? 우리는 커피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역사는 건너뛰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거의 다 됐네. 자,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에 부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 박약하나 치매환자나 뇌손상자 이런 분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네. 제 큰애랑 동갑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 이제 말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부모가 다 문제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약간 그런데 그런 애들은 체면에 안 걸리나요? 언어 이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일단은 이해라는 건 귀로 들었을 때 예.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근데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 체면 들어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고. 근데 치료를 하려면은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소통이 좀 힘들고. 글씨는 쓸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걔가 여기 화곡동 살아요. 호흡도. 제가 서울 예전 신정동 살 때 이렇게 맞벌이 할 때 제가 애를 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가는데 저한테 와갖고 제가 목욕시켜주면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 부산을 가면서 이제 떨어져갖고 안 본 지 3-4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시구나. 예. 그런 경우 언어 치료를 해야죠. 언어 치료. 언어 치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뭐 호흡법이나 발성법이나 또는 뭐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는 뭐 낭독 이런 훈련을 시켜야죠. 그러나 체면보다는 그게 더 빠르죠. 또 그런 거요? 그렇죠. 기능적인 거니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머리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부모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릴 때 이제 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와 사이가 안 좋고 부모랑 소통하는 기회가 없다 보면 예. 그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대화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니까 언어가 어눌해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유치원에 가면 다른 애들은 다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말 못해. 그러면 계속 소외되고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서 이제 계속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발음 교정도 해주고. 이거하고 약간 다른 좀 방향으로 다른 부분이. 접근해야겠네요. 체면하고 다르죠, 그는. 네. 같이 병행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도 심리적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갖고 병행을. 우선 언어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체면 치료로 가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죠.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체면의 준비. 자, 지금 우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좀 잘 봐봐요. 1번에 보면 체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애고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하고 암시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알기 위해 피암시성 실험을 한다 그랬죠. 지금 이제 제가 오전에 2시간 이상 계속 지금 강의를 해드린 게 뭐냐면은 이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일반 상담을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2시간 설명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체면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돼요. 저처럼 2시간은 아니더라도. 예. 20분, 30분 동안에 압축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오해를 풀지 않고 상담 치료에 들어가면은 계속 눈을 감은 상태에서 왜 체면에 안 걸리지 체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속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체면 유도를 해야 된다. 유도는 지금부터 이제 쭉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쭉 해서 유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심화 기법이 있습니다. 저 기본 체면 유도 기법이 있다면 체면 심화를 시켜야 되는 기법이 있어요. 저 깊게 만드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2차적으로 써서 체면을 깊게 만드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치료.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NLP 기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NLP를 별도로 훈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것이고 거기 다 되고 나면 5번에 각성. 체면 상태에서 깨우고 마지막에 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체면 치료 상담을 하는 하나의 구조예요. 예. 아주 간단하지만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트랜스를 위한 준비. 자, 계속 체면에 걸렸으면 느끼려고 기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많이 반복하죠. 왜냐하면 체면에 걸렸으면 느끼려고 기대하는 이 자체가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고, 자, 저항감을 갖게 하고 체면에 안 들어가게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뭘 기대하느냐? 자, 이완감을 기대하라. 당신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자, 트랜스는 트랜스에 들어가는 걸 배우는 것이다. 즉, 편안해지는 걸 배우는 것이다. 편안해지고 하나에 집중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트랜스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